뭐 투할 차례지. 그러니까 요번 3차 심화제 더 진행한 붕합 과정으로 넘어갈 거야. 무투. 자, 공부 다 됐어? 응, 필기도구 다 됐고. 과학사 명장면 괜찮았어? 네. 응. 근데 이게 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챕터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 거. 그러지. 응. 한 챕터씩 이렇게 그래? 그냥 한시처럼 써놨어요. 그럼 어쨌든 내용만 다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순환이 옷 어떻게 걸은 의자에다 걸치는 거지. 자, 9월 26일 수업 시작해보자. 오늘 모투 할 차례지. 권화선 선생님의 모투. 못은 망치한테 대가리를 얻어맞으면 쏙 들어가든지 몸을 꼬부리고 죽어버리든지 둘 중 어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맞으면 오로지 맞서 싸울 뿐이다. 굉장히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저번에 했던 권호선 선생님의 못 원하고는 같은 소재지만 상관이 없다 그랬지. 시리즈가 연결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못이라는 존재는 고난 앞에서 죽든지 아니면 왜? 구부러지지. 여기서 구부러진다는 건 뭐야? 자기의 의지를 꺾고 뜻을 꺾는 걸 얘기하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지만 사람은 뭐라고 하다는 거야? 맞서? 싸운다. 진짜 실패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냥 그 사람을 보여줘. 뭔가 일이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되고 어려운 거 없고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뭐 숙제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공부도 힘들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화내는 사람은 없어. 그냥 뭐해?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고 우리가 흔하게 표현을 하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정말 진짜 진정한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 근데 어떨 때, 정말 힘들 때, 막 몰릴 때, 정말 극한 상황으로 몰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힘이 딱 보이는 거지. 그래서 권호선 시인이 말하는 건 그거 같아. 나한테 정말 시험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의지지. 자, 소재 주제 적어보자. 소재는 무엇이고 주제는 나중에 사람이나 권한을 부탁할 때 하는 행동을 모두 다르다. 소재는 무엇이고 주제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자신의 진지한 본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본 모습 앞에서 본인이 본인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찰이라고.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소재는 무엇이고 주제는 사람이 지혜롭게 하는 일을 대처해야. 그래. 지혜롭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처해야 된다. 자, 암송해보자. 무엇하면서 무슨 망치한테 대가리를 얻어맞으면 쏙 들어가거나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거나 둘 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맞으면 오로지 맞서 싸울 뿐이다. 오케이. 무엇이 권호삼 무엇은 맞으면 쏙 들어가거나 무엇은 망치한테 대가리를 얻어맞으면 쏙 들어가거나 몸을 구부리고 죽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맞으면 사람은 오로지 싸울 뿐이다. 무엇이 권호삼 무슨 망치한테 대가리를 얻어맞으면 쏙 들어가든지 몸을 구부리고 죽어버리든지 둘 중 어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맞으면 오로지 싸울 뿐이다. 맞서 싸울 뿐이다. 오케이. 잘했어. 자, 뒤에 넘겨보고 이거 뒤에 거 읽어보자. 이제 겨울로 넘어가. 북청 사자춤 임석재 읽어보자. 사자춤 인삭제 국정 사자춤을 춘다. 옷에 빛깔 털을 입고 커다란 머리 흔들어 대고 왕방 얼른 무릎 펴고 북과 통소 장단 맞춰 가지가지 춤을 춘다네. 북청 사자춤을 춘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걸음도 쳐서 가고 드러누워 턱을 긁고 고개 돌려 등도 앓고 같은 재주 피워본다네. 북청 사자춤을 춘다. 엉금엉금 기어오다 앞발 번쩍 들고 나와 공중 높이 일어서서 왕방 웃는 부르뜨고 빨간 혀를 내문거리고. 북청 사자춤 뭔지 알아 혹시? 어제 화요일 날 음악 시간 때요. 그랬어? 그 탈 같은 거 커다란 거기 사람 2명 뭐 3명 들어가서 막 점프도 하고 맞아. 네, 선생님은 사실 솔직히 북청 사자춤 우리나라 거는 TV로 잠깐 본 거 같고 내가 기억하는 이 북청 사자춤 비슷한 건 중국 거. 중국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중국 영화는 좀 붉은 색깔이 더 화려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좀 더 흰색에 가까웠던 걸 선생님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임석재 선생님은 워낙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전래동화 수집하고 다니시고 우리들 문화를 수집하시는 분이어서 이 북청 사자춤도 굉장히 뭐랄까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잘 표현을 하고 계시지. 그 겉모습 첫 번째 연에서는 뭐 오색 빛깔 털옷 커다란 머리 왕방울 눈 이런 식으로 겉모습. 두 번째 연에서는 뭐야 앞걸음 치고 뒷걸음 치는 그 사자춤의 어떤 동작. 마지막 세 번째가 클라이막스지. 공중 높이 이렇게 뛰어오르는 게 클라이막스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어깨 위로 올라가나 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이 이렇게 사자가 앞발을 드는 그런 흉내를 내시지. 절정.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지은이 모름이지. 사람이 사람 그려 사람 하나 죽게 되니 사람이 사람이면 설마 사람 죽게 하랴? 사람아 사람을 살려라. 사람이 살게 해. 사람이란 글자만 해도 한 12번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김우일의 방 한번 읽어보자. 방은 김우임 새벽을 밝히며 할머니의 방에서 공부하는 손자의 머릿속엔 옥상에서 떨어진 할머니 생각뿐이다. 내 주거든 손자들 공부방 나누어 가져라. 할머니가 가신 지 3년이 지나도 구박받던 할머니 모습 거울처럼 눈동자 속에 박혀있다. 이동 씨는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 여기면 옥상에서 떨어진 할머니 생각뿐이었다. 이거 보면 할머니가 자살을 하신 거지. 근데 내 주거든 손자들 공부방 나누어 가져라. 이게 약간 유언 같은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봐서 이 할머니가 죽은 원인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노인이고 이제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쓸모없는 노인이 방 한 칸을 차지하고 거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족들이 굉장히 뭐랄까 불필요한 존재. 방이나 하나 뭐 하는 존재 이렇게 차지하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 그러면서 손자들 이게 방을 하나하나씩 따로 이제 손자들이 성장하니까 각자 자기 방을 원하는데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 손자들은 서로 같이 방을 썼겠지.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뭐 싸움이 나거나 공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원인이 꼭 마치 할머니가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듯한 그런 어떤 비난의 대상이었겠지.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구박받던 할머니 모습이 눈동자에 남아있다. 정말 이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할까? 그 새벽에 할머니가 지내던 방에서 이제 자기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뭐랄까 미안하고 죄책감 느껴지고 정말 요즘에 이제 어른들이 이게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사회로 진입을 해서 노인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이 노인분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그 가정 내에서 그 위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지. 그런 어떤 사회 현상을 아주 뭐랄까 직설적인 표현으로 쓰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큰 사랑 읽어보자. 큰 사람 김종상 비가 내리네 산을 또 들에도 골고루 내려서는 약초도 키워주고 독초도 길러주네. 비면 좋고 나쁜 걸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똑같이 가꿔주네. 그것이 사랑이네. 큰 사랑이네. 물이 흐르네. 오염된 물도 맑은 물도 함께 흘러서 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가네. 바다는 좋고 나쁜 걸 가리지 않고 모든 물을 바다 한 품에 안네. 그것이 사랑이네. 큰 사랑이네.
이런 시를 읽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특별히 찾아서 읽지 않아도 우리가 어쨌든 이 시를 읽음으로써 사랑, 큰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보지. 그래서 이 김종성 시인이 생각하는 큰 사랑은 물, 여기 이렇게 액체 형태지. 비, 그지? 강, 바다 이런 식으로 자연의 어떤 큰 사랑인데 사람들은 나한테 좋고 나쁜 거를 딱 선을 그어서 분류하잖아. 해초, 그지? 그다음에 뭐 약초, 그지? 또 뭐 이충, 해충,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연은 뭐하다는 거? 자연한테 있어서는 좋은 거 나쁜 게 없고 모든 게 다 그냥 뭐인 거야? 뭐랄까 품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내가 쓴 글자 문명래 시인의 작품이지. 내가 나 때문에 부끄럽고 내가 나 때문에 속상한 날은 눈 덮인 들판으로 달려가 시린 손가락으로 하얀 눈 위에 글씨를 쓴다. 하나님, 제가 또 그랬어요. 이 시도 읽으면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 깨끗해지는 것 같아. 글쎄 살다 보면 타인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사실 누구 때문에 속상한 건 그래도 그나마 뭐 할 수 있어? 변명이라도 할 수 있고 탓을 할 수라도 있어. 근데 제일 속상한 건 나 때문이지. 본인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의 착오 내지는 게으름 아니면 그 어떤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했던 변명, 거짓말 이런 게 그지? 어떤 더 큰 문제가 돼서 다가올 때 그걸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도 속상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도 본인은 알잖아. 본인이 뭐 했다라는 거. 그래. 실수했다는 거, 본인이 뭐 했다라는 거. 이만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못한 게 보다 안 한 거지. 하지 않고 대충 뭐 한 거야? 넘어갔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잖아. 이게 진짜 뇌과학적으로도 설자 맞는 말에 뇌과학적으로도 본인이 자꾸 본인을 속이잖아. 여기서 속인다는 건 이 정도면 됐어. 내가 100을 할 수 있는데 한 80 정도 해놓고 이 정도면 충분히 통과야. 이 정도면 숙제했다라고 말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하면은 실제로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그래서 자기 실력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줄어들어. 그런데 나는 100까지밖에 못해. 그런데 뭐 해보는 거야? 101을 도전을 해보고 101을 도전해보면 실제로 내 스냅스가 굉장히 강해져. 그래서 뇌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머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럽다? 그럼 내가 발전하고 있는 거야.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멍 때린다? 내가 휴식을 하고 있는 거야. 내 휴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발전은 분명히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질투가 나고 후회스럽고 아쉽고 속상하고 그리고 막 스스로가 너무 짜증나고 이런 감정을 느껴야 돼. 그게 바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발달하고 있는 거야. 단지 그런 감정을 나쁘게만 표현 안 하면 돼. 자, 나도 상을 타고 싶었는데 친구가 상을 탔어. 너무 무섭고 질투가 나. 그렇다고 그 친구 상을 찢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너는 상 탈 자격도 안 되는데 너 선생님한테 아부해서 상 탄 거야. 이런 식으로만 표현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나도 타고 싶었는데 네가 타니까 정말 부럽고 질투난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내가 뭘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다음엔 내가 그 부족하지 않게 해서 다음엔 꼭 내가 상을 탈 거야. 이게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후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왜 이번에 안 됐을까 하고 후회를 하면 뭐가 나와? 문제가 발견이 되지. 자, 그 다음에 하청호 선생님의 사람의 향기 다음 주에 해올 거야. 선생님이 이 6학년 동시집에 실려있는 시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한 편이 이 시야. 그래서 이번에 그 진로 강의 선생님 영상 찍는다 그랬잖아. 그 영상에도 이 작품을 집어넣었어. 사람의 향기에서. 선생님이 진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친구들을 만났지만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광산초등학교 영상이 들어가는데 제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거야. 너희는 진로를 찾아야 돼. 그래서 진로를 찾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늘 그냥 하루하루 자기를 이해하고 나는 어떤 거에 흥미가 있더라. 내 성격은 어떻더라. 나의 강점은 뭐라고 늘 뭐 해야 돼? 그걸 찾으려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찾았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축구를 좋아해. 난 농구를 좋아하더라. 그거 답 아니야. 왜 답이 아니냐? 너희는 끊임없이 뭐하는 존재들이야? 변해, 발전해, 변신해. 육체만 변신하는 게 아니라 정신 상태도 변해. 뇌가 변한다고. 뇌 스냅스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나 농구가 좋아해.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농구에 시간을 많이 썼다는 얘기야. 만약에 농구에 내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 중에 야구 선수였던 친구가 있어. 정말로 이 친구는 정말 야구밖에 몰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시합에 나가서 그러니까 중3 때 무릎을 한번 다쳤었어. 슬라이딩 하다가. 근데 고2 때 시합에 나갔다가 상대 선수가 공으로 무릎을 맞추는 바람에 무릎이 완전히 그래 흔한 말로 굉장히 심하게 부상을 입고 걷고 뛰는 데는 상관은 없지만 선수로서는 못해. 근데 알고 봤더니 상대 선수가 이제 이 선수를 뭐 한 거야? 일부러 무릎을 맞춘 거지. 이렇게 선수들은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기 선배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이쪽 선수가 뭐 한다. 그러면 일부러 어깨 맞추고 막 무릎 맞추고 해갖고 선수 생활을 끝장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좌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는 잘하는 건 야구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야구밖에 없고 흥미 있는 것도 야구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 어떻게 설득시켰냐? 네 인생을 쭉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하루에 야구를 왜냐면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했어. 그럼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야구를 잘하고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건 너희가 착각하면 안 돼. 잘 알면 좋아하게 되어 있어. 자, 세연이가 나는 어떤 친구가 참 좋아. 그거는 그냥 그 친구가 좋은 게 아니야. 아니까 좋은 거야. 그 친구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보냈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시간을 그만큼 많이 보냈으니까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거야. 나는 쟤는 싫어. 이 말은 난 원래 쟤가 원래부터 싫어 이게 아니야. 쟤랑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감정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의 감정이야. 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흥미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가 만약에 피아노를 하루에 8시간 쳤으면 너 지금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 피아노? 손 잘하는 게 피아노밖에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피아노밖에 없고 좋아하는 것도 피아노밖에 없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6월에 그지? 6월에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해서 물론 재수는 했어. 그때 공부해갖고는 한 번에 대학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 재수를 해서 결국 원하는 방송 언론학과 갔어.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뭐 하냐면 큰 그 에이전시 그룹 회사 거기에서 야구 선수 트레이너 하는 그런 일을 해. 그래서 너무 야구를 잘 알고.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람의 향기야. 너희는 진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진로가 나는 꼭 무슨 선수가 될 거야.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질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동시에서처럼 못에서처럼 나는 내 앞날에 문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문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너희의 진로야. 그러니까 진로를 착각하면 안 돼. 난 의사가 될 거야. 난 선생님이 될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 정말 그거 자기가 희망하면. 그런데 꼭 그게 진로는 아니야. 어떤 게 진로일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난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야. 또는 나는 내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게 진로야. 그치?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그 중에 어떤 게 될지는 너희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야. 계속 변신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감사하고 즐겁게 최선을 다하고, 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목표를 가지면 진로를 굉장히 잘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야. 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 강의 자체를 만들었고 이 시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넘어가도 20만은 넘어가지 않아. 다음에는 사람의 향기. 그래서 너희가 뭘 생각을 하면서 이 동시에 읽어야 돼?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고 싶은가? 사람한테도 그 사람의 향기가 있지. 여기서 얘기하는 향기라는 게 뭐 땀 냄새, 뭐 정수리 냄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 인품, 그치? 인성에서 느껴지는. 그래서 정말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사람들이 겉으로는 네 하고 웃으면서 잘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사람? 가능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엮이고 싶지 않고 흔한 말로 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똥 냄새가 나는 거야. 그지? 사람의 향기. 응? 거미가 지나갔다고? 거미? 괜찮아. 거미도 살아야지. 자, 사람의 향기 해오고 고구려 1에서 14 할 차례지? 한번 가보자. 고구려 1에서 14. 유림생 BC 37 BC 19 유리명 AD 18 대무신 민중 모본 태조 146 차대 신대 공천 197
산성, 분천, 중천, 사천, 동성, 동사까지 14대까지지. 오케이, 수고했어. 동명성 BC 37, BC 19, 유리명 AD 18, 대무신 민중 5번, 태조 146, 차대, 신대, 고국천 197, 산상, 동천, 중천, 서천, 공상. 동명성 BC 37, BC 19, 유리명 AD 18, 대무신 민중 5번, 태조 146, 차대, 신대, 고국천 197, 산상, 동천, 중천, 서천, 공상. 공사. 오케이. 이제 15대에서 28대 보자. 자, 고사성어.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고사성어. 그렇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지. 읽어서는 안 되고 잘 알아야 돼. 지금 고사성어 선생님이 여러 번 한다 그랬잖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으면 지금쯤 한 5번을 돌았을 거야. 근데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이런 고사성어가 있다는 정도야.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는 유래를 거의 뭐해? 이제는 읽어. 왜냐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고사성어 받아들이기도 힘들어. 뭐 4글자짜리든 뭐 5글자짜리든 그 뜻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그냥 뭐 하는 거야? 고사성어에 익숙해지는 거야. 그럼 어머니들은 많이 착각을 해. 첫 번째부터 애들이 막 유래도 읽고 다 할 거라 생각해. 그게 아니라 단계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 돌면 이제 아이들이 뭐가 보이기 시작해? 유래가 보이기 시작해. 유래가 안쓰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고사성어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유래까지는 마음이 가지 않아. 네 번째쯤 돌 때쯤 되면 이제 유래도 궁금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선생님이 고사성어를 준비할 때 선생님이 이제 이 영상 찍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선생님처럼 독서지도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팁을 주려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고사성어 색을 선택을 할 때 오히려 1번, 2번, 3번 단계일 때 더 어려운 걸 선택해. 그리고 4번 단계일 때 오히려 더 쉬운 거 이런 걸 선택해. 유래가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 뭔가 간략하고 짧게 되는 거. 왜? 그래야지 유래가 눈에 보일 때 뭐 하는 거야? 이해가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돌 때쯤이면은 이제 유래와 고사성어가 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주는 거.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욕심내서 한 번에 왕창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108페이지 반식재상할 차례지. 반식재상. 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자리에 높았지만 재능과 소질이 높은 만큼 어느 반식 재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방역 무인한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보았다. 오늘 내가 다 부끄러웠다. 그래. 방향무인. 그 다음에 배반낭자. 술에 취하면 자리와 머리 모두 배반당자다. 그래 맞아. 자, 배수지진. 이 시험 결과는 좋아야 한다라고 배수 지진하게 다짐했다. 그래. 나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지. 대중사. 한 마음을 버리고 좋게 모두 생각하다. 그래. 백년하청. 코로나19 없애기는 백년하청하다. 그다음에 백면서생. 세종대왕은 치벌레라는 병에 붙을 정도 백년서생하다. 그래. 백문불여일견. 백문불여일견 하셨으니까 백년서생하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자. 그래서 선생님 경험상, 선생님 느낌상 너희 팀은 아직까지 유래가 눈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왜냐면 지금 이게 너희 두 번째 도는 건가? 그래서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건 너희가 학년이 좀 높잖아. 학년이 높아서 그 저학년 아이들이 2번 돌아야 될 정도의 효과가 너희가 한 번만에 그 효과가 나는 것 같고 이제 요 고사성어 말고 그 다음 고사성어 넘어가면 이제 유래가 눈에 보이지? 아닐까 싶어. 자, 백면서생에서 총수가 뭐예요? 백면서생에서 총수? 총수는 뭐 대장 중에 대장? 가장 책임 높은 사람? 응전이 뭐예요?
백문불여일견에서 응전 어디쯤에 나와 있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아, 응전했으나 크게 패다. 자, 응전했다는 게 뭐야? 상대가 싸움을 걸어와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 싸움을 응하면서 싸우는 거, 응전. 오케이. 자, 118페이지 백미 보자. 백미는 전에도 나왔지만 여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자, 윗, 오, 초, 위 세 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투던 삼국시대 일이다. 윗, 초, 오. 그지? 이거 삼국지연의의 그 소재가 되는. 총나라에는 문무를 겸비한 마량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제갈량과도 절친한 사이였으며 뛰어난 언변으로 남쪽 변방의 오랑캐 무리를 모두 부하로 삼았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었다. 오형제 중 마지인 마량은 태어날 때부터 눈썹 가운데 흰 털이 나 있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백미라고 불렀다. 그들 오형제는 모두 재주가 매우 뛰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마량이 가장 돋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신의 오형제 가운데 백미가 가장 뛰어나다고 했다. 이때부터 백미란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래서 백미라는 말은 좋은 말이야. 다 좋은데 다 나쁜데 하나가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고 그럼 군계 일학이지 그거는. 다 좋은데 특히나 더 좋다. 그래서 이제 백미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상당히 뭐 하는 거야? 막 이거 참 백미예요 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을 쓰는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나머지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뜻이야. 나머지도 다 좋은데 굳이 고르라면 이거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백미라는 말은 쓰는 사람도 상당히 뭐 하는 거야? 미안함과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엄마가 한 음식 중에 이게 백미야. 그러면 뭐야? 다 좋아. 다 좋은데 그중 그러지. 자, 그 다음에 배가저려는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인이었던 배가에게는 그 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들어주는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배가가 거문고를 타며 높은 산과 큰 강의 분위기를 그려내려고 하면 종작이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태산 같은 느낌이 드는군. 또한 강물의 흐름이 마치 황화 같군. 그만큼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작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배가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아끼던 거문고의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 정말 인생 살면서 배가와 종작이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지. 이 배가의 거문고 연주는 웬만한 사람이 들어서 이해도 못하는 거지. 뭘 표현하는지. 예를 들면 내가 화가였는데 나는 막 뭔가를 막 행복을 표현했는데, 그지? 그거를 딱 보자마자 너 굉장히 행복할 때 이 그림 그렸구나 라고 내 마음을 딱 알아주면 와 정말 부모 형제보다 사실은 더 뭐한 거야? 속 시원한 친구인 거지. 근데 그 정도 되려면 몇십 년 지기 친구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그만큼 시간을 많이 그렇지. 내가 항상 그랬잖아. 좋아한다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그지? 그래서 배가절연이라는 건 여기 고사성어 보면 우정을 나타내는 고사가 참 많지. 뭐 간포지경, 중마고, 그지? 많지. 근데 의미가 약간씩 뭐해? 달라. 그래서 배가절연은 진짜 내 마음을 뭐 해주는 친구? 진짜로 내 마음처럼 알아주는 친구. 공감 능력 100인 친구. 배가절연. 자, 그 다음에 배간시는 흰 눈자위로 흘겨본다. 즉 남을 뭐하는 거? 업신여기고 냉대하는 걸 배간시하는. 우리 흔한 말로 째려본다고 표현하지. 그 다음에 백전백승은 알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그 다음에 부마는 공주의 남편이자 임금의 사이를 부마라고.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영광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뭐야?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화가 될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분서갱육,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산채로 생매장한다. 진나라 시황제 때 일이다. 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자 봉건제도를 폐지자. 그래서 조선 정계 사회와 성리학에서 일단은 신분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에는 지방 향촌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양반들이 관리가 돼서 과거 시험 합격하면 당연히 한영으로 올라가서 중앙 정계 진출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이제 일반 양반들은 뭐 한다? 그 성리학적 공부를 지방 사회에다 뭐해? 가르쳐. 그러기 위해서 뭐 서당도 할 거고 서원도 할 거고, 그리고 특히 더 뭐해? 향약이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풍속. 특히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풍속. 이건 향약 안 지키면 마을에서 왕따 당해. 마을에서 왕따 당하면 이사가면 되죠. 못 가. 그지? 그 신분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야. 이해가 가?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잘 받아들이지? 못해.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향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서원은 이제 16세기 이후에 등장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성리학의 발달 보면 고려 말의 개혁과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성리학이야. 자, 서경덕, 조식, 이현적 등이 있지. 자, 성리학을 너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유교야. 유교가 성리학이지. 춘추시대 공자가 이제 유교를 만들지. 그리고 그의 제자, 맹자, 순자 때 유교가 학문으로 완전 정립이 돼. 춘추 전국시대야. 이걸 통일한 게 진나라지. 아까 기억나지? 분석인유? 근데 진나라 때는 유교가 탄압을 좀 받아. 왜? 진나라의 진시황은 법가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육아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육아 사상에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게 아니라 뭐야? 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 사람의 인성을 뭐 해야 돼? 그렇지. 인성을, 올바른 인성을. 그러니까 순자는 원래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교육을 시켜서 그 악함을 바르게 고쳐야 된다. 맹자는 원래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한 성품을 뭐 해주기만 하면, 지켜주고 깨우쳐주기만 하면 이 사람의 나쁜 행동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선생인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럼 제자는 따라온다. 이게 유교야. 근데 법가 사상은 뭐야? 나쁜 짓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잡으면 돼. 손가락 자르거나 팔을 자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나쁜 짓 하지? 않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그거를 보고 뭐해? 저러면 뒤지는구나. 이거야. 그게 법가 사상이야. 이해가? 그래서 진나라 때는 육아가 좀 탄압을 받아. 그게 분석이야. 그러다가 진나라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족법 체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9년제로만 딱 해버리니까 황제가 위험에 딱 처했을 때 뭐에 서포트해줄 존재가? 없어. 왜? 신하들은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해도 뭐 할 수 있어? 발견할 수 있잖아. 근데 형제자매는 물론 형제자매도 배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형제가 더 뭐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한나라는 진나라의 9년제와 주나라의 종법제를 썼지. 중요 지역에는 자기 형제자매를 내려보내. 덜 중요한 지역에 관리를. 그러면서 한나라가 받아들인 게 육아야. 그러면서 도덕정치, 왕조정치. 왕부터 뭐 해야 돼? 분자가 돼서 모범을 보이면 신하가 이게 위계질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는 거. 이게 유교야. 자, 근데 이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분석갱유야. 분사는 책을 불태웠잖아. 유교에 이것도 무슨 녹음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오로지 뭐에 있어? 책에 있잖아. 근데 이 책을 다 태워버린 거야. 그리고 이 책을 안 태우기 위해서 숨겨놨어도 주간이다 보니까 이게 썩어. 그래서 글자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어?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표의 문자잖아. 표음이 아니고 글자 하나가 가가 들어가느냐 어가 들어가느냐 해서 문장 전체의 뜻이 어떻게 돼버려?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래서 시조 쓸 때도 어렵잖아. 시조에서도 한 글자만 바꿔버리면 이게 충성의 글자가 시가 되기도 하고 뭐가 돼? 배반. 이해가 가? 그래서 한나라 이후에 유교는 훈고학이라고 해. 왜 유교를 훈고학이라고 하냐? 이 글자 이건 뜻이 뭐다? 아니다 이거다. 아니다 너 잘못 알았다. 이건 이게 들어가네. 글자를 갖고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그게 바로 훈고학이야. 자 그러다가 원나라쯤에 그죠? 송나라 지나서 원나라쯤에는 성리학이 등장해. 성리학이 이제 글자 갖고 싸우지 말자. 글자 갖고 싸우지 말고 진짜 뭘로 돌아가자? 학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특히 이 유교가 힘을 많이 잃게 되는 게 뭐 도교라든지 불교 이런 것 때문에 힘을 많이 잃게 돼. 그러면서 유교에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 이 만물은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됐지? 이걸 생각하게 돼. 그러면서 딱 등장한 게 이제 뭐야? 이와 기야. 만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를 만드는 게 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배가 너무 고파. 나 배가 고파갖고 볶음밥을 해 먹어야 되겠어. 그럼 배가 고프니까 볶음밥은 재료가 뭐가 필요하고 뭐 해야지 이게 이야. 그리고 실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볶음밥이 뭐야? 기야. 기. 기. 이와 기. 자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는 이야. 실제로 지어 놓은 건물은 기야. 이해가 가?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이가 중요하다, 기가 중요하다. 서로 싸우는 거야. 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해? 양심, 도덕, 이성, 신념이 중요한 거고, 칠정, 인의, 예지심이 중요한 거고, 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배고프면 끝난다 이거야. 사람이 일단 뭐부터가 중요하다? 본성, 배고픔, 본성이잖아. 그게 먼저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달한 게 바로 이황과 이야, 율곡이. 자, 이항은 뭘 중요시 여겼다? 이를 중요시 여겨. 여기 이. 그러니까 이황은 자, 선생님이 이황이야. 우리 4명이 다 배가 고파.
근데 여기 빵이 딱 한 덩어리 있어. 이를 중요시하는 나는 짐승이 되지 않아. 나도 너무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나는 뭐가 더 중요해? 남이 중요하고 인이 예지심이 중요해. 너희한테 나는 괜찮니. 너희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게 이야. 기는 뭐야? 우리 네 명이 다 배고파. 근데 더 배고픈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뭐야? 딱 네 개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서 탁탁탁. 이게 기. 이게 율곡이야. 율곡이는 그래서 더 현실성이 있어. 그러니까 10만 양병선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 다 성리학자인데 둘 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똑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뭐 한 거야? 이해가 가? 좀 이해가 가? 그래서 이황이 이를 중시했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가 기를 중시했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요시 여겨. 근본적이면 이상주의적 성격이 강해. 그지? 그래서 주자의 이론을 조선의 현실에 반영하는 노력. 주자가 누구냐?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야. 주희야. 주희인데 우리가 선생님 공자, 맹자, 순자 다 자자 들어가는 이유가 다 돌림자가 아니라 그랬지. 존경스러운 사람, 학자를 끝에 존경의 뜻을 뭘 붙여? 자. 그래서 주희도 자. 이 사람이 만든 유교가 뭐야? 성리학이야. 그지?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성리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줬지.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게 주자, 서료, 성학, 십, 도야. 도가 중요해. 도를 아십니까? 얘가 성학, 십, 도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황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더 어릴걸? 더 젊어. 기의 역할을 강조했어. 현실적이며 개혁적 성격이 강해. 배고픈데 무슨 도덕이야. 그지? 그래서 통치 체제 정비 및 수치 제도, 세금 제도, 개혁 등 개혁 방안을 제시. 이해가 가? 더 현실적이야. 그래서 공무를 쌀로 받는 수미법도 제안을 해. 자, 공무를. 그러니까 이게 공무를 쌀로 받는 이게 대동법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성학, 집, 요야. 욕구가 중요해. 집, 요. 필요한 거. 동호, 문답 등을 서술해. 이해가 가지. 그리고 이황을 중심으로, 그지? 영남학파, 이의를 중심으로 기호학파. 얘네가 서인, 얘네가 동인인 거야. 동인이 훨씬 더 어때? 이황 쪽이니까 훨씬 더 뭐해? 신념, 도덕, 의리를 더 중요시 여기해. 이쪽의 기호학파가 현실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까지 연결시킨 거야? 분당까지 연결을 시킨 거야. 성리학과 분당을 떼려댈 수가 없어. 자, 그러려면 너네가 뭐부터 이해해야 된다? 성리학의 기본 개념 이와 기부터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중요시 여기는 게 이황이고, 이황의 제자들이 누군가? 이황, 남명, 조시, 이 제자들이 동인을 이루는 거고, 율곡 이, 또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성원이야. 성원, 이런 사람 쪽이 누구인 거야? 서인, 서인 쪽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서인과 동인의 스타일을 알겠어? 똑같은 정치 문제에서 동인은 더욱더 뭐해? 그렇지. 아무리 이게 이익이 돼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면? 근데 서인은 현실적이야. 이해가 가지. 그래서 16세기 중반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학살과 지역 차이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돼. 그래서 영남학파, 기호학파. 그래서 예학도 중시하게 되지. 예의가 중요해. 왜? 전쟁 이후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면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예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학,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낼 때 여자는 오른손이 위, 남자는 왼손이 위. 그런데 장례식에는 반대야. 장례식에는 여자가 왼손이, 남자가 오른손이야. 뭐 이런 거 너무 헷갈리지?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 거. 예학. 그리고 뭐 상복을 몇 개월 입어야 되느냐? 첫째 아들은 몇 개월, 둘째 아들은 몇 개월. 그게 기억나지? 현정 때 효정이 돌아갔을 때 자위 대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예학 요구가 심화된다는 거. 자, 성리학 이해가 좀 가? 그래서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야. 그래서 이해가 가? 그래서 이현적 같은 사람들이 남명, 조식, 서경덕, 이현적 이런 분들이 성리학의 선구자들이고, 이황과 이의 쪽으로 이렇게 쭉 나눠진다는 거. 이게 결국 또 분당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오케이? 28번까지 문제 하나하나씩 천천히 찾아와야 돼. 125페이지. 선생님이랑 한국사 수업을 하면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야. 처음엔 어려워. 왜냐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결코 초등용으로 하지 않아. 굉장히 고급스럽게 설명을 해. 그런데 너희가 이게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처음에는 뭐 분당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동인 서인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어때? 성리학과 동인 서인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면 돼. 지금 내가 당장 이해가 안 간다고 못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왕이면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깊이 있게 설명을 해서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였을 때 정말 너희 실력이 되도록 설명을 하는 거지. 당장 초등용, 초급용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야? 그건 쉽게 얘기하면 나 위인전에 나 에디슨 알아. 이거 똑같은 거야. 에디슨 이게 작은 거 읽으면 알잖아. 에디슨. 그거는 아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 에디슨을 알려면 왜 19세기에 그지? 발명이 그 학문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는 거야? 발전하는 그 시대의 요구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시대의 요구상 에디슨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알아야지 그때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에디슨을 안다라고 얘기해서 이름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야. 역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냥 편하게 따라오면 돼. 자, 그 다음에 완자를 한번 보자. 144에서 150 푸는 거였나? 네. 그러니까 중세 유럽 세계 성장과 변화 이 파트이지? 네. 그럼 한번 답을 맞춰볼까? 그 개념하기부터 배우는 거죠. 개념하기. 1번에 XO, 음, 2번에 디귿, 기억, 니은, 음, 3번에 이탈리아, 음, 알프스 이브, 음, 4번에 수장법 예정설, 5번에 일본의 니은, 2번에 기억, 3번에 디귿. 오케이.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아니요, 그게 10번만. 열 문제 그래서 3번에 3번, 음. 4번에 4번. 4번에 3번인데 4번에 보면 유클리프의 교회 비판을 얘기해. 아비뇽 유수 이후 교황청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으나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있지. 교황이 2명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서로 정통성을 내서 내가 진짜 하고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로 인해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자 위클리프와 후스가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거야. 5번에 4번, 6번에 2번, 7번에 4번. 8번에 2번. 8번에 3번. 8번에 3번 보면 16세기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지.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개혁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자료가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하나씩 보자.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8번에 그지? 1번 1, 2, 3, 4, 5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보여주는 거야. 1, 2, 4, 5. 1, 2, 4, 5. 1, 2, 4, 5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보여주는 작품이지.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인간과 자연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알프스 이북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저술하여 몰락할 기사 계급을 뭐하고 있는 거야?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16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잖아. 자, 페트라르카의 서정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다 어디야? 알프스 남쪽, 이탈리아거든, 이탈리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스페인 작품이야. 스페인이면 지도 알아? 여기가 스페인이면 이탈리아 이쪽에 있잖아. 알프스 이북에 스위스,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가 독일이 프랑스 위고 프랑스 밑에가 여기가 뭐야? 에스파냐, 스페인 이쪽이잖아.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르네상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화려한 것보다는 뭘 더 많이 추구해? 종교 개혁이나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비판, 풍자 의식이 더 많아. 9번에 4번, 10번에 4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럽 세계의 변화, 신학력 개척과 유럽 교육망 확장 일로 들어가면 되나? 세계사 7권이 어디까지 내려간 거지? 1번이 중국. 1번의 전국시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황금기를 맞이하다. 여기는 신학로 개척. 여기 나오네. 아메리카 대륙의 재앙이 났을 때 황금과 소금 교육으로 꼽나보니까. 신학력 개척. 이미 한 것 같은데. 그지? 신학로 개척은 일로 가면 되겠다. 자, 유럽 세계의 변화 보면 152쪽에 지금 송나라, 인도 빼고 일단 이걸 먼저 가보자.
큰 타이틀 제목이 유럽 세계의 변화잖아. 그지? 유럽 세계의 변화의 첫 번째 그 변화의 원인이 뭐라는 거야? 신학로 개척. 또 그거 인한 유럽 교역망의 확장. 교역망, 무역하는 경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넓어졌다.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보면 뭐가 나와? 절대 왕정. 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절대 왕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자, 신학로 개척과 절대 왕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 뗄래야 뗄 수가 없냐? 신학로 개척은 결국 누가 중심이 돼서 할까? 돈 벌려고 하는? 상인? 그렇지, 상인 중심이야. 그러면 상인이 신학로를 개척하고 뭔가를 하려면 누구의 투자나 법적 보호가 필요해? 그렇지. 그래서 왕과 얘네는 서로 뭐 하는 거야? 주거니? 박건이 하는 거야. 그래서 신학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얘네는 신학로 개척에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왕한테 뭐 하는 거야? 세금을 내고 뒷돈을 대주는 거야. 그러면 왕은 그걸로 뭐 하는 거야? 상비군을 정비하고 관료제를 정비해. 관료제라는 건 뭐야? 아까 두 나라 봉건제 생각해 보면 돼. 형제자매가 아니라 이제 관리를 뽑아서 줘야 되니까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만큼 뭐야? 돈을 줘야 되니까 왕이 돈이 필요해. 또 군인도 상비군이야. 상비군이라는 건 늘 전쟁에 나든 안 나든 뭐 해야 돼?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왕의 군대야. 그래서 왕의 권력이 그러니까 결국 왕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돈을 자기가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국 강병, 부국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강병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겠다라고 딱 내세우면서 누구를 밀어줘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럼 상인 계급은 또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야? 크게 또 무역을 하고, 그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누구일까? 교황이야, 교황. 종교. 르네상스 이후, 그지? 자, 그래서 신학로 개척 보면은 여기 보면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증대했다 그랬지. 그리고 신문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특히 여기서 이제 무역을 누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이탈리아 지역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진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 컸던 나라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왜? 여기 가보면 알겠지만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어. 땅은 되게 넓은데 막 비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고 척박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교육밖에 없어. 그래서 목숨을 걸고 뭐 하는 거야? 신학로를 개척하는 거야.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틀을 벗어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무슨 틀을 갖고 있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역사도 굉장히 짧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6,000년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너희는 배 타고 갈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배웠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 배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 그리고 지구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자, 배를 타고 가겠대. 뭐 갈 수 있겠어? 정말 이건 대단한 사람들인 거야. 정말 그 사람들은 절박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일론 머스크가 화성 탐사 하겠다 그래서 화성에 갈 사람 모집한다 그러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집에 응하고 있지만 여러 직업 분야,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있고. 그런데 너희라면 신청할 수 있겠어? 사실 이거 굉장히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죽을 확률이 거의 높아. 왜? 가는 데만 2년이야. 그것도 언제 가야 돼? 화성하고 지구의 궤도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 그렇게 가면 또다시 가까워질 때까지가 거의 1년, 2년이 넘어. 가는 데만 해도 지금 기술로도 그렇게 짧은 그 코스를 잡고 가도 뭐해? 그리고 도착해서 돌아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코스를?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뭐인가? 공포인 거지. 그거하고 똑같아. 근데 심지어 그 출발 항의도 보내고 이렇게 써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그지? 신학로 개척은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바르톨로메우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에 희망봉에 도착하지 1488년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뭐인가? 우리나라가 1576년이 명종이지, 그지? 1494년이 중종. 뭐 이런 식의. 우리나라는 한참 조선이 뭐 할 때야? 안정이 되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이야, 그지? 4년 전이 아니라 1592년이니까 몇 년 전이니? 100년 전? 그지? 그리고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콜럼버스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지. 그리고 마젤란이 처음으로 왜? 희망봉을 거쳐 3년 만에 기약 1520
2년. 네. 자, 그래서 아메리카 문명이 이제 그렇게 해서 파괴가 된다. 대표적인 게 마야. 자, 그 다음에 노예무역, 삼각무역이 실시된다는 거. 여기 삼각무역과 은중심의 세계교역에서 나오지. 여기 보여? 여기 옆에 보면 삼각형 나오지. 유럽에서 모직물을 싣고 아메리카로 가. 그래서 아메리카에 가갖고 뭐 하는 거야? 은, 담배, 설탕을 싣고 유럽으로 돌아와. 그리고 유럽에서 무기와 일회용품 싣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서 아메리카에 가서 팔아서 뭐 하는 거야? 은, 담배, 설탕 사서 돌아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루는 거지. 자, 그래서 교역망이 확장돼서 가격혁명, 상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가격혁명은 뭐야?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금과 은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물가가 막 폭등해. 그게 가격혁명이야. 자, 그 다음에 상업혁명은 뭐야? 세계적인 교역망이 활성화되면서 유럽 각국의 해외 진출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해. 상업혁명이야. 산업혁명이 아니고 상업혁명이야. 산업혁명은 생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게 산업혁명. 상업은 뭐야? 상업은 무역을 상업이라고 하잖아. 이쪽에 있는 물건 이쪽에 갖다 파는 걸 상업이라고 그러지. 그게 상업혁명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절대 왕정의 설립이지. 자, 왕권 신수설 주장, 관료제와 상비군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기반은 중상주의 경제 정책. 여기 기반에 나오지. 이게 선생 아까 뭐라 하면서 상인과 왕이 서로 뭐 한다? 주거니? 박건이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유럽의 절대 왕정 대표적인 나라가 당연히 뭐야? 에스파냐.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자,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왕정이 되려면 상업이 발달해야 돼. 상업이 발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기 있는 물건 여기다 갖다 파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돼? 공장. 그렇지. 자, 선생님이 너희가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산업혁명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 아주 많이. 그지? 상업혁명은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는 무역이 발달하는 거야. 지금은 산업혁명이 아니고 뭐야? 상업혁명이야. 그러면 상업혁명이라는 건 공장이 없다는 뜻은? 그냥 분명 공장 있어. 대량으로 생산을 못할? 뿐이야. 그래서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뭐 하는 거야? 배에 실어서 멀리까지 가서 팔고 또 거기서 사가고 또 멀리까지 와서 또 팔고 이렇게 삼각무역을 하는 거야. 이게 상업혁명이야. 얘가 그래서 절대 왕정이 되려면 일단 상업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 상인들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왕을 후원을 이해가 가지. 절대 왕정은.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에스파냐는 정말 특이하게 상업혁명 중에서 공장이 없어. 왜 그러냐? 에스파냐는 어떻게 해서 절대 왕정을 이루고 상업혁명을 했느냐? 신학로를 개척해서 거기서 금강과 은강을 발견을 해서 갖고 들어와서 뭐 한 거야? 왕한테 준 거야. 뭐는 없어? 공장은 없어. 그럼 이건 예측해 볼 수 있어. 얘네의 절대 왕정은 오래 갈 수가 없어. 왜? 금과 은 캐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석유 막 무한대로 뽑아낼 수 없잖아. 금과 은이 더 이상 뽑아지지? 아니면 공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얘네는 아직 공장이 없어요. 지금 에스파냐, 지금 프랑스 가보면, 아까 지금 스페인 가면 똑같아. 포르투갈, 스페인 가봐. 굉장히 가난해.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야. 왜 그럴까? 이때 이후로 얘네는 그런 게 없어. 뭐만 믿은 거야? 근 신학로 개척해서 그 지역의 식민지화해서 그 은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도 투자를 많이 안 했고,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안 했고, 교육에 투자 안 하고 공장에도 투자를 안 했어. 그래서 에스파냐의 절대 왕정은 굉장히 빨리 끝나.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달라. 영국과 프랑스는 신학로 개척을 얘네처럼 해가지고 금강, 은강을 캐서 막 돈을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무역항에서 뭘 판 거야? 물건을? 그래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공장을 뭐해?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또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연구도 많이 하고 특히 학문에다 누가 많이 투자를 해? 영국이야. 그래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왕립협회, 과학 왕립협회가 제일 먼저 만들어준 것도 영국이야. 너희가 과학상 명장면 나오면은 거의 어느 나라야? 처음에 이탈리아가 많아, 막 갈릴레이. 그지? 그러다가 대부분 어느 나라? 영국이야. 영국이야. 이 시대야. 딱 이때 얘네는 뭐 한 거야? 그렇게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이 뭘로 이어져? 물건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 물건으로 대략 상업 유통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의 절대 왕정은 뒷받침이 돼서 영국은 그리고 그 다음 D를 이은 게 어느 나라야? 프랑스. 그래서 영국은 주로 기초적인 물건을 많이 공장에 생산하고 프랑스는 사치품. 지금도 프랑스 하면 패션이잖아. 구두, 가방. 그지? 이탈리아도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절대 왕정. 그 다음에 동유럽도 이제 절대 왕정이 들어가는 거. 동유럽도 이제 따라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하니까 좋더라, 멋지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야. 프로이센은 프리드리 있어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쪼개져 있으니까 이거부터가 일단은 사실은 힘들지. 그다음 러시아도 유럽이에요?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는데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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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예 수도도 어느 쪽에 있어? 유럽 쪽. 유럽. 모스크바 자체가 유럽 쪽이지. 그래서 사실 러시아 사람 대부분 바이킹족이 이동한 거잖아. 키예프 제국, 바이킹. 그래서 다 금발머리에 뭐야? 백인이 주로 많잖아. 물론 러시아도 여러 민족이 모여있지만 주가 그거잖아. 근데 재밌는 건 얘네가 거의 100년 넘게, 200년 넘게 몽골의 지배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금발머리에 그지? 백인인데 풍습은 어느 풍습이야? 몽골 터번 쓰고 막 이렇게 이해가? 그러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표트리 대제부터 우리 또 뭐야? 유럽이야. 좀 유럽식 옷 입어. 뭐 수염도 다 잘라버리고 막 유럽식으로 바꾸지. 그러면서 절대 왕정이 되는 거야. 표트리 대제 때. 그러면서 러시아는 뭐다? 유럽이다라고 얘기해. 일단 요거 하나만 보면 돼. 요거 뭐야? 요거? 자, 절대군주의 뒷받침은 무조건 뭐야? 관료제와 상비군이야. 상비군 없으면 뭐 왕이 뭔 힘이 있겠어. 그지? 또 자기가 주는 월급을 받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뭐가 있어야 돼? 관리. 이게 관료제야. 자, 그러기 위해선 얘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다? 돈이다. 뭐니 해도 돈이다. 그럼 얘네 돈은 어디서 나오냐? 상인 수공업자 아니면 농민이야. 그지? 그런데 상인 수공업자보다 누구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보다 누구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상인 수공업자한테 상인 특권을 줬다 그랬지. 그지? 특권 상인들이 뭐야? 재정 지원을 했다. 이거 보이지? 화살표 보여? 그러면서 절대 왕정은 뭐야?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해서 얘네가 장사할 수 있게 편하게 뭐 해주는 거? 법을? 이게 중상주의 정책이야. 그래서 무역 독점권을 주지. 이제라고 봅시다. 사부지. 읽어보자. 사부 1번부터예요? 사부 6에서 15. 6에서 15. 태어난 뒤에 그 남자아이들에게 나왔는데 그들을 쫓겨냈다. 그 아이들을 민영이 보는데 민영이 아이들 둘을 잃고 민영은 동생다가 민영부터 안타깝게 끌려갔다. 태어난 뒤에는 감옥에서 탈옥한 계획을 세우고 탈옥을 했다. 여기 보면 이제 만용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냥 잠깐 등장하는 걸로 나오고 에어컨 이 만용이라는 여자가 그지? 질노르망 그 노인 내 집 앞에 자식도 아닌데 당신 자식이라고 우기면서 생활비를 달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생활비를 주지. 근데 이 만용이라는 여인은 출산을 한 적이 없어. 이 두 아이들은 전부 다 누구야? 가브루시의 테나르디의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테나르디의 와이프가 아이를 낳자마자 빌려주는 거야. 두 명을 다. 두 아들을. 그래서 가브루슈는 자기 동생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난 거야. 그런데 이 만용이라는 여자가 뭐가 있는 거야? 체포되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마침 가브루슈하고 이 아이들이 만나지. 그리고 가브루슈가 이 아이들을 뭐 해주는 거야? 데려가서 그 코끼리 거기 돌봐주는 거야. 정말 이 피는 물보다 진하나 봐. 거기서 어쩌면 그렇게 서로 또 연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제 그날 어떤 탈옥범을 돕는데 그 탈옥범이 자기 아버지이지. 근데 서로 완전히 남보다도 못해. 자, 은어 이제 보자. 은어는 비참한 언어이다. 비참한 기존의 행복과 집의 질서에 맞서 반란을 결심하고 투쟁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전투 언어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은어이다. 그렇지. 은어라는 건 특정 집단끼리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비속어는 욕, 그지? 은어인데 여기서 작가가 은어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프랑스 사회가 말부터가 계급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계급에 따라서 말이 틀려 그게 아니라 안 통한다는 거야 서로.
지배계급이 사용하는 말과 지배계급이 바라보는 인식과 피지배계급이 바라보는 인식이 서로 완전히 뭐하다는 거? 다르다. 별개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그렇잖아. 조선 후기에 심청전이라는 작품도 판소리도 양반을 위한 공연을 할 때는 양반이 사용하는 어휘를 써. 한자어 쓰고 고급 언어 쓰고 평민을 위해서 심청전을 공연할 때는 판소리 할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지? 비속어도 쓰고 막 하잖아. 그만큼 서로 뭐 하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환희와 비탄. 코제트는 영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마리우스에 다시 떨어지게 됐다. 마리우스는 진노르만 원가이주에 가서 코제트와 결혼하려고 받으러 갔지만 영광 거절. 그지? 지금 9 읽은 건가? 8. 이거 넘겼구나. 환희와 비탄 읽었지? 자, 그 다음에 9 읽어보자. 장발장은 요즘 산책을 안 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원을 보내다 주소를 방해했고 정원에 누군가의 흔적을 보고 심란해 졌다. 마리우스는 진노르망 씨의 집을 나서며 잔뜩 실망을 안고 나왔다. 그리고 코레트의 집에 갔었는데 모든 게 닫혀 있었다. 이제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창문이고 다 이제 덧창문을 쓰고 떠난 거지. 그래서 마리우스가 절망을 하지. 여기 보면 이제 마리우스가 그 할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코제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다시 찾아갔는데 이 질 노르방 노인이 뭐라 그래? 그런 애랑 뭘 결혼을 하냐 그냥 첩으로 데리고 살아라. 결혼은 귀족이랑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작품 속에서 질 노르방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해서 프랑스의 원래 왕정을 상징한다고 했지. 왕이 다스리던 프랑스의 어떤 그런 사회. 질 노르방 노인은 어때? 돈은 많고 권력은 있고 계급 자체는 높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은 상당히 뭐야? 평등하게 보지 않지. 그런 대표적인 이 작가가 생각했을 때 프랑스 왕정주의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리우스 아버지는 황제 나폴레옹, 그지? 그 다음에 마리우스는 뭘 상징하는 거야? 공화정을 상징하지. 그래서 공화정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게 평등하다 이런 생각이야. 그 다음에 10번 1832년 6월 5일. 폭덕은 일으킬 수 있으나 바로 세우기 힘든 존재. 라마르크 장군이 사망하는 날 뭐해? 사망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날 폭동이 시작이 되지. 그 다음에 티끌은 폭풍과 친하다. 폭동이 일어나자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곤충을 들고 주랭랑을 쳤다. 이 아이는 감으로 죽였다.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아이 둘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보지를 못했다. 좀 안 됐어. 그래서 폭동은 티끌과 친하다는 게 뭐냐면 한 번 이제 딱 불꽃이 튀니까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뭐 한다는 거야? 참여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코랭트. 일기만 했는데. 거기 안 되었어? 원래는 30년 전 술집에서 군중들이 다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도시에가 갔다. 그리고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았다. 바리게이트를 칠 장소를 말이다. 그리고 마차들이나 다른 것들을 가지고 벽을 만들었다. 버버로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동기부여를 하는 일을 했다. 총알도 막 주워오고 그리고 밀정을 고발하지. 여기 혁명이 참가한 것처럼 왔지만 알고 보면 형사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여기에 보면 코렌트가 유명한 게 뮤지컬로 보면 이 코렌트 장면이 꼭 나와. 술집. 정말 그래서 ABC 그 형제들이 여기서 막 술 마시는 거, 그다음에 바리케이드 싸고 막 싸우는 그 배경이 코렌트라는 그 집이지. 그다음에 어둠 속으로 들어간 마리우스. 자블리가 좀 건조함을 가지고 오장을 확실히 갖춘 마리우스는 혁명이 있는 부당으로 혁명이 있는 중앙시장을 빠져들었다. 그렇지. 갈등을 하지. 갈등을 하는데 내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용기를 내서 형제들이 가지. 그 다음에 위대한 절망. 프랑스 혁명가는 바리게이트 안에서 계속 기다리다 총을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동지가 죽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했다. 그리고 에포니는 죽기 직전에 마리우스에게 코레트의 편지를 주었다. 그리고 마리우스도 경리를 찢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가브리스에게 보내지. 여기 보면 명 장면이 나와. 그 깃발이 쓰러지자 마베프 영감이 올라가서 깃발을 다시 꽂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옴무 아르메기. 여기가 마지막이지. 장발장은 코제트 앞으로 온 편지를 보았다. 장발장이 보은 그 때문에 총을 대고 혁명이 전분 중앙시장 운영이다. 그렇지.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야. 지금까지 약간 추상한 어떤 뭐 편지나 흔적 이런 것들이 코제트하고 마리우스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가지 않으면 마리우스는 분명히 그래서 정말 코제트의 행복을 위해서 장발장이 다시 한번 목숨을 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부. 이제 마지막 부야, 5부가. 예전부터 계속 장발장이 약간 죽을랑 말랑 하고 저번에 뭐지 배 들어왔을 때 수건 떨어졌어. 장발장 익사했다고 했고, 근데 뭐지? 여기 5부 챕터가 장발장이어서 엄청 혼란스러워. 분명 장발장이 죽었는데. 죽었는데. 총 9까지 있거든. 5부가 1부터 9까지 있으면 딱 반 나누면 되겠지. 5쪽으로 돼. 그래. 그럼 5부의 1에서 5. 네? 그럼 이거 과학사 명장들이랑 세계사는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되고, 이 과학사 면접은 여기다 정리한 거지. 네. 자, 이거 저 책에다 했어. 책에다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되니까 괜찮고. 자, 선생님 말 잘 들어봐봐. 지금 문학으로는 레미제라블을 읽어. 이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뭐야 돼? 유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이게 워낙에 대작이어서 인물이 너무 많지. 실제 진짜 중요한 인물 장발장이지만 그래도 뭐 자베르라든지 그다음에 마리우스, 코제트, 초기에는 팡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물이 뭐해? 바뀌지. 중심은 장발장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되고. 자, 과학사 명장면 같은 건 정말로 비문학이지. 진짜 비문학이라서 각 챕터마다 너희가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달력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다 같은 경우는 시간의 기록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과 시계 그리고 시계가 처음엔 대형화였다가 점점 작아져서 여기까지 들어오지. 그지? 이게 인간의 삶을 굉장히 변화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 뇌구조까지 변화시켜. 자,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이어서 비문학은 뭐야 돼? 핵심을 정확하게 뭐야 돼? 구조화 시켜서 요약을 해야 돼. 중요한 내용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자연과 있으니까. 자, 그러면 3, 4장 해오면 되게 2개씩 해오면 괜찮니? 네. 이게 두 개가 같이. 그럼 8권은 1, 2, 3, 4, 지금 7권은 끝났지? 네. 그 8권에 1, 2, 3. 7권 전체 사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 1교시부터 보내야 돼. 1교시부터. 사진 너희가 찍지? 네. 그래. 너희가 찍어서 좀 보내줘. 빨리 가봐. 잠좀 가.